딱 보면은 이 문제의 특징이 뭡니까? 형태적으로 딱 봤을 때 보자마자 보기가 짧고 제시문이 길다. 제시문이 길고 보기가 짧다. 이건데 이 문제의 모델 문제는 2014 리트 12번입니다. 2014 리트 12번. 그러면서 이제 그 최근 2021 리트의 큰 틀을 보면서 맞춰놓은 거예요. 자, 2014 리트 12번인데 제시문이 길고 보기 짧으니까 빨리 보기를 먼저 보는 게 좋았겠죠. 그래야지 내가 뭘 판단할 건지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자, 보시면 기억, 니은, 디귿 봤더니 A국은 C보다 헌법 이념의 실현 가능성에서 실현 가능성이 낮을 것이다 해서 헌법 이념의 실현 가능성 비교죠. 헌법 이념의 실현 가능성 비교. A, B, C, D 간에 A, B, C 간에 따라서 A, B, C는 바로 위에는 상황에 있죠. 요 생각하면서 결국 상황 판단하는 건데 위에서부터 실현 가능성 판단 기준 찾아가자 이 생각하면서 문제 풀면 되겠죠. 자, 그럼 올라가 보시면 제일 위에 헌법이란 최고 법규성을 가진 최상위 법으로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을 최고 이념으로 한다. 이러한 헌법 이념은 헌법의 존재 형식 첫 번째 괄호 1, 첫 번째 존재 형식, 괄호 2, 반괄호 2 재정 주체, 세 번째 반괄호 3 개정 방법에 의해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거나 낮아진다 해서 이 세 가지를 딱 제시하고 있죠. 그럼 요거 검토하자 이 말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 이어지는 문단에서는 존재 형식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죠. 한마디로 정리하면 뭡니까? 성문헌법이 불문헌법보다 실현 가능성이 높다. 이 얘기죠. 성문이 불문보다 높다. 두 번째, 그 다음 문단 보시면 세 번째 문단에서는 재정 주체지요. 재정 주체로서 민정헌법과 흠정헌법을 얘기하고 있죠. 민정헌법이 흠정헌법보다 실현 가능성이 높다. 하면서 민정헌법이란 건 국민에 의해서 또는 의회에 의해서, 이게 되고 흠정헌법은 군주에 의해서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게 그 다음 문단. 그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 보면은 세 번째, 네 번째 문단인데 세 번째 기준에 대해 얘기하죠. 또한 헌법을 개정하기가 쉽다면 집권자가 집권의 편의를 위하여 헌법을 빈번히 개정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다음 두 줄목과 별표 헌법 개정이 어려울수록 헌법 이념의 실현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하면서 불문헌법의 경우는 법률과 동일한 개정 절차, 흠정헌법 군주 의사만으로 개정할 수 있다 해서 이 마지막은 경성헌법, 연성헌법 이거죠. 개정이 어렵다, 경성. 그 다음에 쉽다, 연성 해서 결과적으로 얘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마지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해서 이 세 가지 기준에 의해서 이제 판단하게 되는데 가정입니다. 가정 보니까 법률, 제적 과반수 이상 출석 과반수 이상 찬성. 두 번째 거 가정 별표입니다. 개정의 난이도는 최소 찬성 인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지금 단서를 주고 있죠. 시험 문제를 위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 가정, 헌법 이념의 실현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개정 방법을 제외한 다른 요인들, 성문, 불문, 흠정, 민정 이거 간에는 실현 가능성을 높이거나 낮추는 정도는 각각 동일하다라고 해야지 비교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는 구성되어 있죠. 자, 그러면 상황의 A국부터 보도록 하겠는데 네, A국을 보게 되면은 A국을 보게 되면은 헌법 전에 명시된 하니까 성문이죠. 성문헌법. 그리고 A국의 군주가 직접 제정하였다라고 하니까 흠정헌법이고 군주 1인이 개정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B국을 보게 되면은 B국 같은 경우는 헌법 조항이 법률에 명시됐다 해서 불문헌법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B국 국민들이 직접 선출한 의회에서 제정되었다. 민정헌법, 의회. 그 다음에 그리고 얘는 불문이기 때문에 법률 개정 난이도 이 정도가 되겠죠. 이 정도 보면 되고 그 다음에 C입니다. C국 같은 경우는 헌법 전에 명시된 헌법 조항이니까 성문 그리고 국민투표에 의해 제정되었고 제적 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될 수 있다라고 하니까 민정헌법 그리고 개정은 어떻게 하냐면은 의회가 하면서 제적 과반수 이상 해서 제적 2분의 1 과반수니까 초과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기억은 A와 C를 비교하는 건데 한번 보시면은 A하고 C를 비교해 보면은 A 같은 경우는 성문 요거고
C는 성문. 요거니까 얘는 같고. 그 다음에 A는 흠정이고, 그 다음에 C는 민정. 이거니까 이쪽이 더 실현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여기는 군주 1인. 그 다음에 여기는 제적 2분의 1 초과. 요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니까 결국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따라서 A국은 C국보다 실현 가능성이 낮을 것이다 라는 거 맞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C와 A의 관계는 이렇게, 순서는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뭐 가장 높은 게 C고 가장 낮은 게 B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것도 비교를 한번 해보면은, 자, 먼저 C하고 먼저 비교해 보면은 여기 지금 얘는 불문인데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민정이니까 같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법률 개정 난이도니까 얘는 법률 개정 이거니까 제적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이니까 얘가 더 높은 게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C보다 B 이렇게 순서가 되는데, 자 그럼 B하고 A 다시 비교해 본다고 하면은 B하고 A를 비교해 보면은 성문, 그 다음에 여기는 민정, 그 다음에 여기 법률 민정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순서는 C, B, A 순이구나 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자 라는 거고, 요거는 빨리 판단해서 적용하는 문제로 이렇게 구성했으니까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도 별표 쳐놓으시고, 요거는 비법전공자들은 잘 알아놓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서 요 밑에 보면은 사례가 주어져 있죠. 사례가 주어졌기 때문에 요 사례를 잘 보면서 문제 풀어가면 되겠죠. 자, 그런데 원래는 요 문제 같은 경우 원래 사법시험에 나왔던 거를, 예전에 나왔던 거를 리트형으로 해서 집어넣으면서 문제를 구성한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사법시험은 여기 규정도 안 주고 사례도 안 주면서 답 골라라 이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례도 주고 규정도 주면서 답 골라라 이거란 말이에요. 요거니까 좀 더 훨씬 더 이렇게 풀어주는 시험이죠. 보면서 푸는 시험. 이렇게 오픈북.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런 정도로 보시면서 이 내용 보도록 하겠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BCD 세 사람은 채권자 A에 대해서, 그래서 A는 채권자, BCD 채무자 대해서 9천만 원의 연대 채무를 부담하고, BCD의 부담 부분은 3대 2대 1. 그리고 A는 B에 대한 연대 면제 내역박스 연대 면제를 하였고, 그 후 D는 무자력 내역박스 무자력. 그리고 나서 이 경우 B씨가 각각 최종적으로 변제해야 할 채무액을 아래 규정과 사례를 근거로 구하라 하면서 단서가 있죠. 연대 면제란 상환 무자력자 부담 부분, 내역박스 상환 무자력자 부담 부분에 대한 면제를 의미한다고 단서를 주고 있죠. 여기에 맞춰서 풀면 되고, 규정은 여러분이 읽으면서 점검해 보시면 좋겠고, 사례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기 때문에 결론만 얘기하겠습니다. 이 문제만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는데, 자, 지금 이 상황은 뭐냐면 A가 채권자 이렇게 되면서 채권자가 되고, 그 다음에 B, C, D 채무자면서 9천만 원 이게 되는 거죠. 9천만 원 이렇게 되면서 여기 부담 부분이 3대 2대 1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얘는 B는 연대 면제 그리고 여기는 무자력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각각이 부담해야 될 금액을 계산해 본다고 하면은, 부담을 계산해 보면은 여기 다 합치면 6이 되니까 6분의 3, 6분의 2, 6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얘 같은 경우는 결국 4,500만 원, 그 다음에 얘는 3분의 1이니까 3천만 원, 그 다음에 얘는 6분의 1이니까 얼마가 됩니까? 1,5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얘가 무자력입니다. 무자력 못 갚습니다. 따라서 얘네들한테 분담시킨다 이 말이 되는데, 자, 이제는 아까 치면은 얘가 있었기 때문에 6분의 1, 6분의 2, 6분의 3인데 이제는 요 둘이서 이제 부담하는 거니까 5분의 3, 5분의 2 이게 되는 거죠. 5분의 3, 5분의 2 이렇게 비율이 되겠죠. 따라서 1,500만 원에 5분의 2, 1,500만 원에 5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따라서 얘는 900만 원, 그 다음에 얘는 6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연대 면제다.
면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얘는 채권자 부담이다. 이렇게 가버리는 거잖아요. 따라서 결론을 보면은 최종적으로는 결과적으로 얘는 그대로 4,500만 원. 4,500만 원 이렇게 되고 여기 같은 경우는 600만 원과 3,000만 원 합쳐서 3,600만 원. 이렇게 해서 내용 추론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정도 보시고 가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보고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 다음 문제는요. 예, 그 다음 문제. 그 다음 문제는 이것도 별표 쳐놓으시고 이것도 공을 굉장히 많이 들여서 만든 문제입니다. 그래서 얘도 최근 문제 2021트 5번을 모델로 했는데 뭐 만든 것마다 다 얘기는 안 드리겠지만 자, 얘 같은 경우는 불능미수입니다. 불능미수 소재. 뭐냐면은 미수. 예, 여기다 그냥 쓸게요. 우리 앞에서도 기수와 미수 관련된 문제 봤었죠. 그래서 미수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불능미수. 되죠? 불능미수에서 불능미수와 관련된 거. 그래서 이것도 미수로 한번 찾아보면 장애미수, 불능미수 이렇게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고 미수 부분도 보는데 불능미수입니다. 그래서 별표 쳐놓으시고 내용 보겠는데 K국에 거주하는 A는 친구 B를 살해하기 위하여 자신의 집에 집에 있던 독약을 치사량이 넘게 B의 음식에 넣었다고 얘는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실은 설탕병을 독약병으로 오인하고 설탕을 B의 음식에 넣었던 겁니다. 그래서 B는 사망하지 않지요. 그렇게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형법이 어떻게 K국 형법 뭐라고 돼 있냐 봤더니 범행 대상을 착각하거나 대상을 잘못 봐서 해서 대상의 착오의 경우도 그렇고 결과를 발생시킬 수 없는 수단이죠. 이 결과를 발생시킬 수 없는 수단, 여기처럼 설탕을 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먹여서. 요거기 때문에 이런 수단을 사용하는 것, 즉 수단의 착오죠. 이런 수단의 착오에서 이 사례가 바로 수단의 착오죠. 그래서 대상의 착오도 있을 거고 수단의 착오는 대상 착오도 나중에 한번 문제 풀게 될 거예요. 아무튼 수단의 착오로 인하여 실제 범행이 발생이 불가능하죠.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죠. 실제 불가능하잖아요. 이렇게 불가능하니까 너 미순애 하고 끝낼 거냐 이거죠. 이거예요. 불가능한 수단이니까 설탕으로 이렇게 먹여서 설탕 줬는데 뭐가 문제 이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럼 보낼 거냐? 이거예요. 이제 그래서 얘도 야, 너 좀 근데 그냥 보내긴 좀 뭐한 거예요. 만든 논리죠. 자, 보시면은 그래서 범행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범행을 시도한 행위의 위험성 동그라미 다운표 되죠. 위험성이 있을 때는 불능미수로 처벌하겠다 이거죠. 그죠? 절대 그 범행이 발생될 수 없는 상황이죠. 이 상황인데도 위험성이 있을 때는 불능미수로 처벌하고 그런데 그러한 위험성마저 없을 때는 불능범으로 처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위험성 여부에 따라서 처벌 여부가 달라지고 위험성이 있으면 불능미수로 처벌하겠다. 이 말이 되고 위험성이 없으면 불능범으로 처벌하지 않겠다. 이 말이 되죠. 이 정도 보시고 갑입니다. 갑을 보면 불능미수의 성립 요건으로서의 위험성은 끊어보시고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결정한 것으로 끊어보시고 행위 시점에서 설탕을 먹일 때 시점이죠. 독약이라고 생각 먹일 때 이걸로 결정하는 것으로 여기서부터입니다. 행위 당시 동그라미 행위 당시에 행위자가 동그라미 행위 당시에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인식 동그라미입니다. 주관적으로 인식. 원래 법 문제 같은 걸 찾아보거나 법의 원래 출처를 보면은 그냥 행위자가 인식한 사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다가오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주관적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은 거예요.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인식한 거죠. 주관을 안 써도 행위자가 인식한 거 행위자의 주관적 인식이죠. 됩니까? 행위자의 주관적 인식은 뭐였습니까? 독약병. 이거잖아요. 자기는 그 독약병 거 아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런 게 바로 주관적 인식이에요.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인식한 사실과 끊어보시고 이 사실과 이거 하나로 가는 게 아니라 일반인이 인식할 수, 했던 게 할 수. 일반인이 얘랑 상관없는 건데 일반인이 이 상황에서 인식할 수 있었냐 이거죠. 할 수 있었던 사실 모두를 기초로 하여 끊어보시죠. 자, 그럼 얘가 이제 사실 기초는 얘입니다. 이걸 기초로 해서 이제 판단해 보겠다 이 얘기예요. 이걸 기초로 해서 이 사실을 기초로 하여 누가 판단하냐? 일반인 동그라미 일반인의 입장에서 판단하여 뭘 판단하냐? 결과 발생 가능성을 판단하는 거죠.
됩니까? 결과 발생 가능성을 판단해서 가능성이 있으면 위험성이 인정되어 처벌되어야 된다고 한다 이 말이죠. 됐습니까? 다시 말하면 얘 행위자 같은 경우는 독약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럼 독약이 독약을 넣었을 때 사망하느냐라는 걸 판단하면 되는 거죠. 이게 판단이죠. 그래서 어떤 사실을 기초로 판단하냐서 두 가지로 나뉘는 거죠. 사실, 기초하는 사실,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 이 측면하고 판단자, 이 두 개, 결과 발생 가능성, 다른 말로 개연성 판단, 우리식으로 표현한 개연성 판단. 결과 발생의 개연성 판단이냐 법으로는 가능성 판단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이 정도 보시고 다만의 동그라미 다만 행위자의 인식 사실과 일반인의 인식할 수 있었던 사실이 다른 경우는 후자에 따라 된다 이거죠. 후자. 일반인으로 가겠다. 일반인. 후자에 따라 된다. 그래서 사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사실에 대한 거. 기초 사실. 따라서 결론이죠. 따라서 A가 치사량이 넘는 독약 네오박스. A가 치사량이 넘는 독약 네오박스입니다. A가 치사량이 넘는 독약을 B의 음식에 넣었다면 이거죠. 이 사실을 기초로 해서 판단하겠다 이 말이죠. 따라서 치사량이 넘는 독약을 넣었다 이렇게 보는 건 행위자가 인식한 사실이죠. 근데 이걸로 그대로 가고 있다는 얘기는 일반인도 이 정도까지밖에 인식 못한다 이 말이잖아요. 됐습니까? 다시 말하면 행위자의 인식 사실과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사실이 같았다 이 말이고, 그 말은 다른 말로 독약병과 설탕병을 구분하기 어려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기억은 맞는 내용 이렇게 가면서 일단 얘기할게요. 자, 이렇게 일반인의 입장에서 판단할 때 사망할 것이므로 라고 하면서, 그래서 사망할 것이므로 A는 위험성이 인정돼서 불능범이 아닌 불능미수로 처벌돼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기억을 보시면 별표 쳐놓으시고, 갑은 일반인 또한 설탕병과 독약병을 구분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렇죠. 둘 다 동일한 걸로 보는 거죠. 행위자의 인식 사실과 그 다음에 일반에 인식할 수 있는 사실이 동일했기 때문에 요걸 기준으로 가고 있는 거죠. 행위자의 인식 사실로. 됐습니까? 이 정도 보고 가시면 좋겠고, 을입니다. 갑의 주장에는 문제가 있다 하면서 얘기합니다. 객관적인 사실 판단에 따라 실제로는 결과 발생이 불가능한 사안에서, 지금 이 사안을 갖고 지금 다루는 거죠. 이 사안에서 입법자의 동그라미, 입법자가 위험성을 따로 규정한 것은 취지는 그 판단에서 밑줄입니다.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인식했던 사실을 기초로 하라는 요청이다. 이거예요. 행위자 인식 사실을 기초로 판단하라 이 말이다. 따라서 위험성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은 행위 시에 행위자가 인식했던 사실만, 네오박스, 행위자가 인식했던 사실만 기초로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일반인 인식 가능 사실은 배제된다 이거죠. 행위자의 인식 사실만을 기초로 한다 이거죠. 이렇게 가고 있죠. 즉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인식한 사실을 기초로 이거죠. 이것만을 기초로 일반인의 입장에서 판단하여, 판단은 일반인의 입장 그대로 가고 있죠. 개연성 판단, 가능성 판단은 일반인의 입장 해서 가능성이 있으면 위험성이 인정돼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을이 되겠죠. 자, 그럼 니은입니다. 을의 견해에 따르면 하니까, 을의 견해에 따르면 행위자가 인식한 사실이니까 독약을 넣은 거죠. 따라서 독약을 기초로 판단하는 거, 치사량 넘는 독약 음식에 넣었다, 사망. 일반적 판단 사망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위험성 있다. 따라서 위험성 있다. 따라서 불능범이 아니라 불능미수로 판단돼서 처벌된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니은은 틀렸다. 이 정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병입니다. 병은 주관적으로 범죄 의사가 확실하게 표현된 이상 그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불능미수에서의 위험성은 밑줄입니다. 두 줄 묶어도 되고요. 행위자가 인식한 사실을 기초로 하여, 행위자 인식 사실 기초로. 그다음에 여중에 행위자의 입장 동그라미. 앞에서 갑과 을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판단했는데 여기서는 행위자의 입장에서 결과 발생 가능성 판단, 개연성 판단. 요걸 통해서 인정하면 되는 것이지 하면서 일반인 기준으로 하여 인식 사실을 상정하거나 일반인의 관점에서 결과 발생 가능성을 판단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정도 보시고 디귿입니다. 만일 행위자가 죽어있는 사람을 살아있는 사람으로 오인하여 처참하게 살해했습니다. 처참하게. 요거예요. 자, 그러면은 일반인의 경우 이를 구분할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일반인이 구분할 수 있었다는 말은 일반인은 사체네 이렇게 봤을 거고, 행위자는 뭘로 본 겁니까? 살아있는 사람이네 이렇게 본 거잖아요. 이게 다르다 이걸 기초로 판단하는 거죠. 따라서 갑 같은 경우는 뭡니까? 행위자의 인식 사실과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는 게 다르다고 하면은 일반인 쪽으로 가는 거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살아있는 사람이죠. 살아있는 사람. 그저 일반인이니까 살아있는 여기 다르다고 했잖아요. 일반인의 경우 이를 구분할 수 있었다니까. 살아있는 사람이네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을 기초로 판단하는 거니까 처참하게 살아면 살인죄가 되는 거잖아요. 살인이 되는 거죠. 살아있는 사람이 돌아가시는 거죠. 따라서 위험성이 인정되겠죠. 됐습니까? 다시요. 사체. 자, 그러면 행위자 같은 경우는 살아있는 사람을 본 건데 여기 일반인은 사체로 본 거죠. 사체. 따라서 사체가 죽지 않는 거니까 결국은 사체의 살인 이게 있을 수 없으니까 불능범이 되겠죠. 따라서 갑은 살인죄의 불능범으로, 그 다음에 을과 병은 살해죄의 불능미수범이 되는데 을 같은 경우는 보면은 행위자가 인식한 사실이니까 사람을 가지고 처참하게 살해니까 살인으로 가면서 가능한 거니까 위험성 있다. 그 다음에 병도 마찬가지로 행위자의 사실을 기초로 하는 거니까 이것도 살인죄 이 정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